냄새나. 병원 냄새가 내 몸에 배어서 여기 들어오면 환자인 내가 더 아픈 것 같다고. 나가. 10년을 이 여자 대소변 치우고 밤새워 간호하고 수천만 원 병원비를 쏟아부은 며느리한테 할 소리가 그거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처음 보는 젊은 여자 손을 붙잡고 진짜 며느리가 왔다며 웃고 있었죠. 아, 근데요. 그 진짜 며느리라는 여자가 억대 빚에 쫓기는 사기 전과자라는 걸 이 사람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일까요? 더 소름 끼치고 뒷목 잡을 만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럼 병원비 카드 한 장으로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은 백강희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중환자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꼬박 이틀을 시어머니 곁에서 뜬 눈으로 지새우고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왔죠. 버스 안에서도 잠이 들까봐 손잡이를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링거를 갈아달라고 간호사를 부르고 새벽마다 체온을 재고 대소변을 받아내던 이틀이 온몸에 납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경이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꺼져 있었고 태경의 표정은 무언가를 오래 준비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뭐야, 이 서류. 태경이 리모컨을 테이블 위에 던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읽어보면 알잖아. 이혼 서류야.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재산분할 포기 각서, 위자료 청구 포기 동의서, 3장의 종이가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류 하단에는 제가 도장을 찍을 자리에 빨간 화살표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죠. 태경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빨리 도장 찍고 나가라고. 엄마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태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틀간 병원에서 잠을 못 자 부은 제 얼굴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 몸에서 나는 소독약 냄새를 맡았는지 코를 찡그리기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 이 결혼 진작에 끝내고 싶었어. 너랑 사니까 내가 점점 찌질해지더라고. 내가 이직을 몇 번을 하든 뭘 하든 내가 옆에서 한숨을 쉬니까 내가 무능해진 거야. 내가 언제 한숨을 쉬었어. 10년 동안 내 월급이 끊겨도 한마디 안 했잖아. 그 꼴이 더 짜증났다고. 말을 안 하니까 더 비참해지는 거 몰라? 내가 묵묵히 돈 벌어오는 게 나한테는 매일 조롱당하는 거랑 똑같았어. 태경이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비틀거리며 신발장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유리가 깨졌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위자료, 재산분할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줄 돈 없어. 이 집 가전제품도 다 내 명이니까 손대지 말고. 내 월급으로 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부 내 거라고. 내 집에 있으면 내 거지. 뭐가 문제야? 태경이 현관 쪽으로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짐 싸. 지금 당장. 저는 태경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남자의 눈에 미안함이라곤 한 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끝내자는 조급함만이 가득 차 있었죠. 마치 오래 참아온 일을 드디어 해치우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다시 집어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대학병원으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손을 내려다보니 시어머니의 등을 닦아드리다
갈라진 손가락 끝이 보였습니다. 이 손으로 10년을 버텼는데 돌아온 건 현관 밖으로 밀쳐내는 손바닥이었습니다. VIP 병실 문을 열자 미란 어머니는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킨 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지 겨우 하루밖에 안 됐는데 얼굴에 혈색이 돌아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제가 어제 깎아놓고 간 사과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경이가 갑자기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무슨 일인지 혹시 아세요? 미란 어머니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끄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알지. 내가 그러라고 했으니까. 네. 강희야, 솔직히 말할게. 너 고맙긴 했어. 근데 태경이가 너한테 눌려 사는 꼴을 엄마가 더는 못 보겠더라고. 돈 잘 버는 마누라 밑에서 기죽어 사니까 우리 아들이 사람이 쪼그라든 거야.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틀 밤을 꼬박 새우며 이 사람의 대소변을 치우고 등을 닦아드리고 간호사를 부르며 뜬 눈으로 지켰습니다. 그 손에서 아직 소독약 냄새가 가시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저는 10년을 이 병원에서 그래, 고마웠어. 근데 이제 그만해. 냄새나. 병원 냄새가 내 몸에 배어서 여기 들어오면 환자인 내가 더 아픈 것 같다고. 미란 어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파리를 쫓듯이 손가락 끝 하나 힘주지 않고 저를 밀어냈습니다. 나가. 할 말 끝났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따가웠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쳐서 울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급 브랜드로 치장한 젊은 여자가 태경의 팔짱을 끼고 걸어 나왔습니다. 여자는 한 손에 수입 과일 바구니를, 다른 손에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복도 끝까지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스치듯 지나가 미란 어머니의 VIP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리아 왔어요. 과일 좋아하신다고 해서 골라왔어요. 병실 안에서 미란 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진짜 며느리 왔네. 이리 와, 이리 와. 손 좀 잡아보자. 저는 복도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병실 문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눈에 꽂혔습니다. 미란 어머니가 그 여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제 손을 한 번도 그렇게 잡아준 적 없는 사람이었죠. 제가 밤새워 깎아놓은 사과는 탁자 구석에 밀려나 있었고 그 자리를 수입 과일 바구니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병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태경이 저를 발견하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여기 또 와? 나가라고 했잖아. 이 여자가 누군데? 대답해. 태경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병원 보안팀이죠. 7층 VIP 712호에 환자 보호자 허락 없이 침입한 사람이 있는데요. 좀 와주세요. 3분도 안 되어 보안 요원 2명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팔을 잡힌 채 복도로 끌려 나왔습니다. 발이 걸려 바닥에 무릎을 찧었습니다. 무릎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지나가던 간호사와 환자 보호자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병실 안에서 미란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번호를 누를 때마다 빨간불이 깜빡였습니다.
경찰에 동행을 요청해서야 겨우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옆에 서 있는 상황에서도 태경은 소파에 앉은 채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옷까지 몇 벌만 캐리어에 쑤셔 넣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10년을 살았던 집인데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굴레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이혼에 동의했고 한 달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가정법원에서 최종 확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태경의 뒷모습을 저는 유리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태경은 법원 정문을 나서자마자 택시를 잡아타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죠. 태경이 곧장 구청으로 달려가 미리 작성해둔 홍리아와의 혼인신고서를 창구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이혼 신고가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원룸 월세방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은행 앱에 접속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을 확인하려는 순간 화면에 뜬 숫자가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잔액영원. 해지일은 이혼 확정 이틀 뒤. 인출자 명의는 차태경. 공동명의 계좌였기에 법적으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든 3,500만 원은 제가 3년간 매달 야근 수당과 성과급을 쪼개어 넣은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저는 노트북을 덮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돈의 행방을 알게 된 건 며칠 뒤였습니다. 대학 동기인 부동산 중개업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희야, 너 전남편 차태경이라는 사람 맞지? 우리 동네 신축 아파트에 전세 들어왔더라. 보증금이 3억 5천이래. 젊은 여자랑 같이 왔다더라. 3억 5천. 제가 모은 3,500만 원은 그 전세 계약금으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충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계약의 시작은 제 돈으로 찍은 거였죠. 일주일 뒤 짐을 마저 빼기 위해 태경의 새집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현관문이 열렸는데 안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시누이 내외, 시숙 부부, 그리고 시댁 친척 대여섯 명이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월급으로 사들인 최고급 식기 세트에 음식이 담겨 있었고 제가 골라서 배치했던 이탈리아산 소파 위에 시숙의 아이들이 과자를 흘리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홍리아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짐 가지러 오신 거죠? 잠깐만요. 태경 씨가 방에 따로 모아뒀을 거예요. 태경이 맥주캔을 들고 부엌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 턱짓으로 현관 옆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박스 2개. 그거 내 거니까 가져가. 시누이가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그동안 빌려갔던 돈 있잖아. 미안한데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갚아. 그냥 서로 깔끔하게 인연 끊자. 시숙이 삼겹살을 뒤집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형수. 이제 남이니까 서로 부담 갖지 말고 살자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 박스 2개를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와 화장품 몇 개, 그리고 대학 졸업 앨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스를 들고 나오는 길에 서재문이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석에 태경의 낡은 서류 가방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방 겉주머니에 구형 USB 하나가 꽂혀 있었죠. 태경이 예전에 블랙박스 영상을 백업하던 습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에 그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리아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에 종이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이삿짐 나르시느라 힘드시잖아요. 저는 종이컵을 받지 않고 리아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리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불쌍한 사람을 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앞으로 좋은 인연 만나실 거예요. 태경이 뒤에서 식탁 위에 굵은 소금을 집어들더니 제 등 뒤로 뿌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박스를 안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그제야 턱에 힘을 풀었습니다. 이를 갈아도 부족한 분노였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저는 식탁 위에 노트북을 펴고 엑셀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재무팀 과장 12년 차의 손이 자판 위를 달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시어머니 병원비로 나간 금액, 시댁 생활비로 빠져나간 금액, 시누이와 시숙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돈, 그리고 태경이 제 계좌에서 빼돌린 3,500만 원까지 이런 단위로 추적해서 날짜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엑셀 장부가 완성되자 저는 바로 다음날 아침 법률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횡령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태경의 회사 급여와 신혼집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증거 자료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건 처음 봅니다. 승인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면 될 겁니다. 저는 사무소를 나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자 서재에서 가져온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파일은 없었습니다. 대신 음성 녹음 파일 12개가 폴더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차 안에서 녹음된 태경과 리아의 대화였습니다. 리아야, 엄마 시골 땅 있잖아. 그거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어? 한 4억은 받을 수 있대. 내가 아는 부동산 사장한테 물어봤거든. 4억이면 내 빚 갚고도 남겠다.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해? 땅 팔고 나서 요양원에 넣으면 되잖아. 저렴한 데 찾아보면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되는 데도 있어. 요양원에 넣고 우리는 당연히 튀어야지. 빚쟁이들이 나 찾고 있으니까 서울에서 멀리 가야 해. 제주도든 어디든. 저는 재생을 멈추고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리아는 부잣집 딸이 아니었습니다. 빚에 쫓기는 사기꾼이었고 태경은 그걸 알면서도 어머니의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빼서 서랍 깊숙이 넣고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이 파일은 아직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대학 선배 조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간조사원으로 일하는 조 실장은 제 전화를 받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희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다. 선배, 일 하나 의뢰하고 싶어요. 사람 하나 신원 조회 좀 해주세요. 누군데? 홍리아. 32살. 제 전남편이랑 혼인신고 올린 여자예요. 조 실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볼펜을 탁 하고 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 이틀만 줘. 이틀 뒤 조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조 실장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조 실장이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홍리아, 본명 홍미정. 3년 전 혼인빙자 사기로 실형 1년 6개월 살고 나왔어. 출소 이후 이름을 개명했고 현재 사채업자 3곳에서 총 2억 3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를 6개월째 못 갚고 있어. 사실상 지명수배 수준이야. 조 실장이 서류 한 장을 집어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전과 기록, 조회서와 개명 허가서, 사본이었습니다.
내 전남편이 통장에서 빼간 3,500만 원 전세금으로 들어간 게 아니야. 내가 확인해 봤는데 그중 2,800만 원이 사채업자 이자 갚는 데 들어갔어.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밤잠을 설쳐가며 모은 비상금이 빚쟁이 이자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선배, 부탁이 하나 더 있어요. 말해. 이 사람들 동선을 좀 추적해 주세요. 며칠 안에 큰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조 실장이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비용은 나중에 청구할게. 사무실을 나온 저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이 스스로 무너질 판을 짜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태경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경아, 그동안 내가 부족해서 미안해. 새 출발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아.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3분도 안 되어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조 실장에게서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태경이 친척 단체 대화방에 제 문자를 캡처해서 올린 화면이었습니다. 그 밑에 태경이 쓴 글이 보였습니다. 키읔키읔키읔 드디어 포기했나 보다. 불쌍한 것. 그 아래로 신우이, 시숙, 친척들의 웃음 표시가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대학병원 원무과를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712호 환자 광미란님 병원비 자동결제 카드를 정지해 주세요. 제 명의로 등록된 카드요.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결제 취소 시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처리해 주세요. 저는 이혼 확인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환자의 가족이 아닙니다. 보호자 명단과 결제 책임자에서 제 이름을 빼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전산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5분 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새로운 결제 책임자는 아들인 차태경님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결제 정지 효력은 내일 자정부터 발생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원무과를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술은 이틀 뒤로 잡혀 있었습니다. 수술 재료비 5천만 원은 수술 전날까지 선결제가 되어야 하죠. 제가 카드를 정지한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바로 그 선결제 마감일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저는 조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리아한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 연락처 알아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 왜? 제가 쓸 데가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편의점에서 산 선불폰으로 사채업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홍미정이 부자 남편 만나서 대학병원 VIP 병실에서 파티 열고 다닙니다. 병원 이름은 한강대학병원 7층 712호입니다. 문자를 보내고 선불폰의 전원을 껐습니다. 저는 원룸 책상 위에 놓인 엑셀 장부와 법원 접수증, 그리고 USB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 신청한 가압류 결정문이 태경의 회사에 도착할 날짜를 달력에서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수술 전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모든 타이밍이 하루 간격으로 맞물려 있었죠. 저는 달력을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댔습니다. 10년간 참아온 무게가 어깨에서 서서히 내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수술 전날이 밝았습니다. 미란 어머니의 VIP 병실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조 실장이 병원 로비에서 찍어 보내준 사진 속에는 태경과 리아, 신우이 내외, 시숙 부부 그리고 시댁 친척 너댓 명이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건너편 카페 2층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 실장이 보내주는 사진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VIP 병실 안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급 케이터링 도시락이 테이블 위에 쌓여 있었고 리아가 가져온 커다란 케이크 상자가 침대 옆 탁자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 풍선 장식에 반짝이는 것까지 사진에 찍혀 있었습니다. 미란 어머니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리아야, 이 가방 진짜 예쁘다. 이거 얼마짜리야? 리아가 미란 어머니의 무릎 위에 놓인 핸드백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드리는 거예요. 수술 끝나고 퇴원하시면 들고 다니세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전에 그녀는 10년 동안 손수건 하나 안 사줬는데 신우이가 포도를 까먹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엄마, 이제 그 사람 얘기 그만해. 리아 씨 기분 나쁘잖아. 시숙이 케이터링 도시락 뚜껑을 열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 형수가 돈 벌어온 건 인정하는데 사람이 너무 재미가 없었잖아. 리아 씨는 분위기가 화사하니까 좋다. 태경이 맥주캔을 따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일 수술만 잘 끝나면 되지. 엄마, 걱정 마. 돈은 알아서 다 처리해 놨으니까. 미란 어머니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역시 새 며느리 만나니까 사람이 달라졌어. 리아가 케이크 상자를 열며 촛불을 꽂았습니다. 어머니, 수술 전 축하 겸해서 촛불 하나 불어보세요. 소원 비르시라고요. 미란 어머니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가 후 하고 촛불을 껐습니다. 박수 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똑똑 열렸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서류판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직원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태경을 찾아 시선을 돌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차태경 보호자분이시죠? 태경이 맥주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맞는데요. 내일 예정된 광밀한 환자분 수술 관련해서 안내드릴 게 있어서요.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자동결제 카드가 정지 처리되었습니다. 결제 책임자가 차태경님으로 변경되었고 내일 수술을 진행하려면 오늘 자정 전까지 선결제 보증금 5천만 원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가 손에 들고 있던 포도를 접시에 내려놓았습니다. 방금까지 웃고 떠들던 친척들의 입이 일제히 닫혔습니다. 태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5천만 원이요? 갑자기 왜 카드가 정지된 거예요? 이전 결제자이신 백강희 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정지 요청하셨습니다. 이혼 서류도 확인했고요. 태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리아가 태경의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5천만 원 있어? 잠깐만. 내가 카드로 하면 되잖아. 태경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가져가 단말기에 대자 삐하는 거절음이 울렸습니다. 태경이 다른 카드를 꺼내 다시 내밀었습니다. 또다시 거절음. 세 번째 카드까지 전부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한도 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다른 결제 수단 있으시면 오늘 안으로 원무과에 방문해 주세요.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미란 어머니가 침대 난간을 움켜쥐며 태경을 노려봤습니다. 태경아, 5천만 원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일 수술이잖아. 엄마, 잠깐만.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태경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전화를 받는 사람마다 미안하다. 그 정도 금액은 힘들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네 번째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통화 중이었고, 여섯 번째는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시숙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며 시계를 봤습니다. 형, 나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먼저 간다. 신우이도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오빠, 나도 먼저 갈게. 남편이 저녁까지 오래. 친척들이 하나둘씩 눈을 피하며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아까까지 박수를 치고 건배를 하던 사람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5분도 안 되어 병실에는 태경과 리아 그리고 미란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케이크는 한 조각도 먹히지 않은 채 테이블 위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미란 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원무과 자동 안내 전화였습니다. 이어서 태경의 휴대폰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끊으면 또 울리고 끊으면 또 울렸습니다. 미납 안내, 수술 보증금 독촉, 병실 퇴실 안내까지 두 사람의 전화기가 번갈아가며 쉬지 않고 울어댔습니다. 1시간 동안 50통이 넘게 울렸고 태경은 더 이상 전화기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태경이 휴대폰을 집어 던지듯 침대 위에 놓으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씨, 강희 이 미친년이 진짜. 미란 어머니가 이불을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그년한테 전화해. 어떻게든 돈 내게 만들어. 태경이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저는 카페 테이블 위에서 진동하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차태경?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7층 창문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실에서는 원무과 직원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오늘 18시까지 결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내일 수술은 자동 취소됩니다. 그리고 VIP 병실 이용 요금도 3일째 미납 상태인데 오늘 안으로 정리가 안 되시면 일반 병동으로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미란 어머니가 직원을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가 여기 입원한 지가 몇 달인데 갑자기 나가라는 게 말이 돼. 죄송합니다만 원칙이라서요. 대기 환자분들도 계시고요. 직원이 나가자 미란 어머니가 베개를 짚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리아는 병실 구석 소파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경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7번째, 38번째, 39번째.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보안요원 2명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미란 어머니는 보안요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링거대를 끌고 일반 병동 복도의 간이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VIP 병실 안에 쌓여있던 과일 바구니와 케이터링 음식은 정리 직원이 비닐봉투에 쓸어 담았습니다. 풍선 장식이 바람 빠진 채 쓰레기통에 구겨져 들어갔습니다. 복도간이 침대에 누운 미란 어머니가 천장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태경아, 엄마 이러다 죽어. 수술 못하면 죽는다고. 태경이 미란 어머니의 간이 침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 제게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63번째.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홍미정이 여기 있다며. 가죽 점퍼를 입은 덩치 큰 남자 셋이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리아가 태경 뒤로 몸을 숨기며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리아의 팔을 낚아채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야, 이 사기꾼년아. 부자 남편 만났다며? VIP 병실에서 파티했다며? 그 돈은 있으면서 우리 돈은 왜 안 갚아? 리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왔고 환자들이 복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태경이 사채업자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다른 남자가 태경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당신이 남편이야? 마누라 빚 대신 갚아. 2억 3천. 이자 붙어서 지금은 3억 가까이 돼. 미란 어머니가 간이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리아를 가리켰습니다. 뭐라고? 빚이 3억? 2년이 부잣집 딸이라며. 태경아, 이게 대체 뭐야? 복도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고함 소리, 리아의 울음소리, 미란 어머니의 비명이 뒤섞였습니다. 병원 보안팀이 달려와 사채업자들을 제지했지만 이미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상황을 목격한 뒤였습니다. 옆 병실 환자 보호자가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고 있었고 간호사가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마지막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리아, 벽에 기대어 멍하니 허공을 보는 태경, 간이 침대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부들부들 떠는 미란 어머니.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대에서 커피값을 치르고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조 실장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는 태경의 차량 사진이었습니다. 구겨진 셔츠에 면도도 하지 않은 얼굴이 차창 너머로 보였죠. 수술이 취소되고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샌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재무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 분기 결산 자료를 정리하는데 오전 10시쯤 조 실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법원 송장, 오늘 오전 태경 회사 인사팀에 도착 확인됨.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조 실장이 점심때쯤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태경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내부 상황을 전해들었다고 했습니다. 인사팀장이 태경을 회의실로 불렀대. 법원에서 급여 압류 결정문이 왔다고. 태경이 뭐래요? 완전 멘붕이래. 최저 생계비 빼고 월급 전액 압류라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다더라. 인사팀장이 사내에 소문 안 나게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는데 이미 격리팀에서 다 알고 있대.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에는 더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 실장이 보내온 문자였습니다. 태경, 팀장 면담 30분 받음. 승진 심사 누락, 주요 프로젝트 제외. 서류 정리 업무로 보직 변경됨. 사내에 퍼진 소문의 내용도 덧붙여 있었습니다. 전처 돈을 빼돌려 다른 여자랑 살림 차렸다가 월급까지 압류당한 남자. 점심시간마다 구내식당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같은 시각 신혼집에서는 리아가 다른 종류의 지옥을 겪고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역시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은행에서 한 푼도 뺐을 수 없게 된 상태였죠. 조 실장이 파악한 바로는 리아의 휴대폰에 사채업자들의 협박 문자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이자 500 안 들어오면 알지? 남편이라는 놈한테도 찾아갈 거야.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간다. 저녁 7시 조 실장에게서 사진이 한 장 더 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공원 주차장에서 태경과 리아가 차 안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차 창문이 열려 있어 조 실장이 멀찍이서 음성도 녹음해 보내줬습니다. 너 때문이잖아. 부잣집 딸이라며. 빚이 3억이 뭐야? 태경이 운전대를 두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나한테 따지지 마.
당신이 먼저 나한테 접근한 거잖아. 통장에 3,500 있다고 자랑한 게 누군데? 리아가 조수석 등받이를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돈은 다 이자 갚는 데 들어갔어. 지금 나한테 한 푼도 없다고. 나도 없어. 월급도 압류됐고 전세금도 묶였어. 어떻게 하라고. 두 사람이 한참을 고함을 지르다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 하나 있어. 뭔데? 어머니 시골 땅. 그거 팔면 돼. 급하게 내놓으면 반값이라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태경이 운전대에 이마를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줄 리가 없잖아. 주는 게 아니라 가져오는 거지. 어머니 가방에 신분증이랑 땅 문서 있잖아.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몰래 빼오면 돼. 그건 진짜 지금 이 상황에서 고르고 있을 때야. 사채업자들이 내일 또 올 거라고. 이번엔 당신 회사로 찾아간대. 태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시동키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조 실장이 보내온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반 병동 복도간이 침대에서 잠든 미란 어머니의 머리맡 가방을 뒤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신분증과 땅 문서를 꺼내 가방 지퍼를 다시 닫는 장면까지. 미란 어머니는 진통제를 맞고 깊이 잠들어 있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조 실장의 문자가 왔습니다. 두 사람 구청 주민센터 도착. 창구에서 서류 발급 중. 미란 어머니의 신분증으로 위임장을 꾸미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는 겁니다. 20분 뒤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서류 수령 완료. 차 타고 중개소 방향으로 이동 중. 저는 휴대폰을 들고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현재 지명수배 중인 사기 전과자가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해서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중개소로 향하고 있고요.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안은 좁았습니다. 태경이 서류 봉투에서 땅 문서와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꺼내 중개인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 땅 금매로 내놓으려고요. 현금 결제 가능한 매수자 있으면 바로 넘기겠습니다. 중개인이 안경을 코 위로 밀어 올리며 서류를 훑었습니다. 컴퓨터로 등기부등본을 떼더니 모니터를 돌려 태경에게 보여줬습니다. 손님, 이 땅 보세요. 근저당이 한도 끝까지 잡혀 있어요. 시세가 4억이라도 실질적으로 건질 돈이 없는 땅이에요. 속된 말로 깡통이에요. 태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땅인데 근저당이 왜? 근저당 설정자 이름이 백강희로 되어 있네요. 가등기도 걸려 있고 이 상태로는 매매 자체가 안 됩니다. 리아가 태경의 어깨를 잡아 돌리며 이를 드러냈습니다. 백강희? 내 전처잖아. 이거 알고 있었어? 나도 몰랐다고. 진짜 몰랐어. 몰랐다고? 처음부터 나한테 4억짜리 땅이라고 했잖아. 나를 속인 거야. 리아가 테이블 위에 놓인 태경의 차키를 낚아챘습니다. 이어서 태경의 점퍼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지갑까지 잡아 빼들었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나 먼저 갈 거야. 이 꼴 당하려고 당신한테 붙어 있었던 거 아니거든. 리아가 중개소 유리문을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전력으로 달리는 리아의 뒤를 태경이 쫓아나갔습니다. 서라고 이 사기꾼년아. 중개인이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는 조 실장과 함께 중개소 맞은편 편의점 앞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한가운데서 태경이 리아의 뒷덜미를 잡아챘습니다. 리아가 앞으로 고꾸라지며 아스팔트에 무릎을 찧었습니다.
리아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집더니 신고 있던 뾰족한 구두를 벗어 태경의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굽이 태경의 광대뼈를 찢었고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태경이 리아의 손목을 비틀어 눌렀습니다. 리아가 이빨을 드러내며 태경의 팔뚝을 물었습니다. 태경이 고통에 울부짖으며 리아의 어깨를 아스팔트에 내리눌렀습니다. 두 사람의 옷이 찢어지고 무릎과 팔꿈치에서 피가 번졌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내 인생 망쳐놓고. 내가 망쳤어? 내가 나한테 빚이 있으면서 숨긴 거잖아. 그때 잠복해 있던 사복 형사 4명이 사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한 형사가 테이저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태경이 리아의 목을 움켜쥔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사가 고함쳤습니다. 손 놔. 당장 손 놔. 태경이 멈칫한 사이 형사 2명이 달려들어 태경의 팔을 꺾어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형사가 리아의 등 뒤로 팔을 돌려 제압했습니다. 찰칵,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금속음이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태경이 바닥에 얼굴을 붙인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리아가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은 채 바닥에서 발버둥쳤습니다. 형사가 리아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홍미정, 기존 사기 수백 건 있고 오늘 사문서 위조 현행범. 병 앞에서 올려. 차태경은요? 사문서 위조 공범, 특수 폭행 현행범. 같이 올려. 저는 조 실장과 함께 편의점 앞에서 걸어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형사가 태경을 일으켜 세우는 순간 태경의 눈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피가 얼굴 반을 덮고 있었습니다. 태경이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형사가 어깨를 잡아막았습니다. 강희야, 강희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다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한 번만. 태경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사의 손을 뿌리치고 바닥을 기어 제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눈물과 피가 뒤섞인 얼굴이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횡령 고소장 사본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구겨 태경의 얼굴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이혼 도장 찍던 날 내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줄 돈 없다고 했지. 나도 줄 잡이 없어. 태경이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사가 태경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맞은편에서는 리아가 형사에게 끌려가며 태경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차태경, 이 쓰레기. 감옥에서 썩어. 내가 나한테 접근한 거잖아. 닥쳐. 내가 사기꾼인 거 내가 몰랐을 것 같아? 서로 이용한 거잖아.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악을 쓰는 목소리가 호송차 문이 닫히며 끊겼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저는 팔짱을 낀 채 지켜봤습니다. 조 실장이 제 옆에서 호송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고했어, 강희야. 선배야말로요. 정말 고마워요. 조 실장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 한 잔 사줘. 그걸로 됐어. 저는 주차장을 빠져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5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가슴속에서 무거운 돌덩어리가 하나 빠져나간 느낌이었습니다. 체포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일주일 뒤 조 실장이 구치소 수감 확인서 사본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태경은 사문서 위조, 특수폭행, 그리고 제가 고소한 횡령 혐의까지 병합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경의 회사에서는 구속 소식을 접하자마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즉각 파면 처리했습니다. 퇴직금도 이미 가압류 상태였기에 태경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한 푼도 없었죠.
리아 역시 과거 혼인빙자 사기 전과와 이번 사문서 위조, 부동산 사기 미수건이 합쳐져 장기 복역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 실장이 전해준 바로는 구치소 안에서도 사채업자들이 돈을 쥐어준 수감자들에게 리아가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란 어머니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구속되고 새 며느리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란 어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실신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장기 미납된 병원비를 이유로 더 이상 입원을 유지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미란 어머니는 강제 퇴원 처리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시골 본가에 돌아간 미란 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병원 VIP실에서 벌어진 사채업자 소동을 지켜본 친척들은 이미 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은 뒤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사 로비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서 내선 전화가 왔습니다. 백강희 팀장님, 로비에 어르신 한 분이 팀장님을 찾아오셨는데요. 무릎을 꿇고 안 일어나시겠다고 하셔서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미란 어머니가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반년 사이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어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여기저기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미란 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강희야, 한 번만 살려줘. 한 번만. 진통제 살 돈도 없어. 밤마다 아파서 잠을 못 자. 제발, 내가 잘못했어. 로비를 지나던 직원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습니다. 저는 미란 어머니 앞에 서서 내려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냄새난다며 병실에서 내쫓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보안요원을 불러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게 만들던 그 VIP 병실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뒤로 돌아서서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보안팀 불러주세요. 외부인이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강희야, 강희야, 제발. 미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민사 재판은 2달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고 가압류에 두었던 신혼집 전세 보증금에서 태경이 횡령한 원금과 위자료 전액을 환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500만 원의 원금의 지연이자까지 합쳐 4,200만 원이 제 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원도 빠짐없이.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날 저는 법원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벗 꽃잎이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10년간 등에 지고 있던 짐이 전부 내려간 느낌이었습니다. 태경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리아도 장기 복역이 확정되었습니다. 미란 어머니는 시골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의 소식을 일부러 찾아 들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일상으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1년이 흐른 봄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인사 발령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재무팀 팀장 발령. 부서장이 직접 제자리로 와서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백 팀장, 지난 1년간 결산 보고서 한 번도 수정 요청 없었어. 이번 승진 만장일치였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발령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팀원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퇴근 후 저는 새로 이사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제 월급으로 계약한 넓은 투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제가 고른 연한 베이지색 벽지가 보이고 제가 좋아하는 초록색 쿠션이 소파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오직 제 취향으로만 채운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와인 한 병을 열어 잔에 따르고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저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아침 일찍 요가 수업에 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근교산에 올라 정상에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대학 동기들과 저녁 약속을 잡아 수다를 떨기도 했죠.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 이렇게 귀한 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조 실장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강희야, 밥 먹었어? 아직이요. 선배 뭐 하세요? 근처 지나가다 전화했어. 참 별일은 아닌데 내 전남편 소식 들었어. 안 궁금한데요? 그래도 한마디만 할게. 가석방으로 나왔는데 정가 때문에 취직이 안 된대. 공사판 일용직으로 나가는 것 같더라. 술을 많이 마시나 봐.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군요.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폐지 죽고 있대. 병원비가 없어서 요양원도 못 가고 친척들이 전부 연락을 끊어서 구걸하다시피 산다더라. 네. 리아는 감옥에서 다른 수감자랑 싸우다가 형량이 추가됐대. 한동안 못 나올 거야.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안쓰럽다는 감정도 통쾌하다는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먼 나라 뉴스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 고마워요. 이제 그 사람들 소식은 안 전해줘도 돼요. 알겠어. 그래, 잘 지내.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려냈습니다. 찻잔을 들고 다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시시콜콜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떠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따라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월요일 점심시간 후배 하나가 제 자리로 와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저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요. 시댁에서 전세금 보태준다고 공동 명의를 요구하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의자를 돌려 후배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공동 명의는 하지 마. 내 돈이 들어가면 내 명의로 해. 그리고 생활비, 경조사비, 병원비 지출 내역은 처음부터 따로 기록해둬. 영수증이든 이체 내역이든 다 남겨놔.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해야 해. 사랑하는 사이라도 돈 문제는 별개야.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내가 불리할 일이 없어. 후배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다시 바라보며 이번 달 결산 파일을 열었습니다. 퇴근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불이 꺼진 조용한 집 안으로 들어서며 현관등을 켰습니다.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컵에 따르고 소파에 앉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요한 저녁이었습니다. 누구의 병원비를 걱정할 필요도, 누구의 생활비를 대줄 필요도,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계부에서 가장 큰 악성 부채를 깨끗하게 정리한 지금, 통장 잔고는 매달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고요하고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제가 10년을 걸어 되찾은 것이라는 걸.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삼키며 살았을까요? 병원 소독약 냄새가 손에서 지워지지 않는 밤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도 차마 내 돈이라고 말 못했던 순간들, 그 무게를 견딘 건 사랑이었을 텐데, 돌아온 건 현관 밖으로 밀쳐내는 손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사연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백강희 씨가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웃는 그 장면이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도 자기한테 돈을 요구하지 않는 저녁. 누구의 눈치도 안 봐도 되는 고요한 시간. 그게 이 사람이 10년을 걸어서 되찾은 삶이었던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너무 많은 걸 희생하고 견뎌내는 분이 있다면 나 자신부터 어떤지 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